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성인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에요.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불안이 보호 기능이 있다고요? 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불안이라고 하는 증세는 굉장히 불편한 증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생물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매번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처음에 이제 어떤 증세가 있고 그 병이 있으면 진단은 어떻게 내리는지 그 진단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증세가 생기는 원인은 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치료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토막상식 비슷한 궁금점 등을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증상은 어떻게, 불안이라고 하는 증상은 뭐 다들 아시죠? 불안증 혹은 뭐 불안장애라고도 하고요. 꼭 병이 아니더라도 불안 증세를 느끼는 분들 많잖아요. 누구나 있죠. 그게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는 걸 한번 알아보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사전적 정의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느끼는 불쾌하고 긴장된 감정 상태. 아주 정리가 잘 된 것 같죠?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말고 과거에 대한 불안도 있죠.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걱정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면서 걱정하고 긴장되는 그런 거를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이것은 정상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거고요. 병적인 반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그게 심하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무슨 걱정할 일이 있기는 있는데 저 정도로 걱정하고 긴장될 정도는 아닌데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면 병적인 불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안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범불안장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인지 모를 정도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범이라고 하는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범불안장애, 또 공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또 공포증, 뭐 예를 들어서 폐쇄공포증, 좁은 데만 가면 막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특정 상태에 대한 불안증을 공포증이라고 하고요. 강박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등등등 많아요. 요거 하나하나 나중에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증세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불안, 신체적인 불안. 그래서 심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초조하고 조바심이 나고 예민해지고 짜증도 날 수 있고 미리 걱정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생각해도 산만해지고 집중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죠. 다 심리적인 현상들이죠. 그런가 하면 신체적인 증상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신체적인 증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몸의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심장, 폐, 뭐 소화기, 장 이런 분야별로 나눠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심계항진이라고 하는데 빈맥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맥박이 보통 60, 70 정도가 정상인데 막 100번, 120번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혈압도 오르고요. 심혈관계의 증세, 그 다음에 혈관이 이제 좁아지니까 얼굴 피부가 창백해져요.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숨이 가빠지고 숨을 못 쉬겠고, 그 다음에 한가하게 음식 소화시키고 이럴 수는 없죠. 그렇게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럴 때는 입이 마르고 침이 안 나오죠. 장이 안 움직이니까 속에 명치에 뭐가 걸린 것처럼 더부룩해지고, 또 심하면은
메스껍거나 또 구토까지 날 수도 있죠. 영화에서도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 이후에 주인공들이 막 토하고 이런 장면들 나오죠. 배가 아프거나 소변이 마렵거나 또는 대변이 마렵거나 이럴 수 있죠. 또 피부나 이런 근육 같은 데서도 많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손이 막 떨린다든지 땀을 지나치게 흘린다든지 심지어는 손발이 저리고 차가워지고 축축해지고 또 근육도 긴장되는데 목 뒤에 뻑뻑한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며칠 동안 긴장된 상황, 불안한 상황에서는 많이 느끼실 거예요. 또 잠을 못 자고 어지러워지고 졸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는데요. 좁아지는 정도가 피부의 혈관들만 좁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목 올라가는 경동맥도 좁아질 정도예요. 그러면 뇌로 피가 안 가니까 여기 엘리자베스 1세가 1970년대에 사열식을 하는데 근위병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기절을 해서 쓰러지는 이런 상황도 있었었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 공황발작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패닉 어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황발작. 패닉이란 말은 우리 일상 표현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정의상 뭐냐면요. 아주 갑작스럽고 굉장히 강렬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나타나는데 특히 신체 증상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숨이 막히고 너무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이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죽을 것 같은 느낌 이걸 정말 강렬하게 느낀다고 그래요. 근데 참 역설적으로 이게 오래 안 가요. 짧게는 몇 분, 길어도 되게 10분, 20분 이내에 없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됐나 보다, 뇌에 어떻게 됐나 보다, 심장이 어떻게 됐나 보다 이러면서 놀래서 차를 타고 응급실에 오시는데요. 응급실에 도착할 무렵쯤에는 다 괜찮아져요. 그럼 막 검사하고 또 여러 가지 심전도도 찍고 사진도 찍어보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집에 가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 그러면 괜찮은데 몇 달 후에 또 몇 년 후에 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평소에 야 이거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또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예기 불안, 미리 불안한 거죠. 항상 예기 불안이 생기고 나는 어디만 가면 꼭 그러더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회피 행동을 하게 돼요. 운전하면서 가는데 고속도로에 터널 같은 데 지나가다가 이런 공황 발작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몇 번 겪고 나면 운전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이런 회피 행동,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그때는 공황 발작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는 공황 장애라고 얘기해서 이제 어떤 치료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강박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강박증도 크게 봐서는 불안장애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강박증도 강박증이라고 얘기도 하기도요. 또 강박장애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고 얘기해서 OCD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강박적인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겉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된 거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자꾸 나면서 너무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불안을 억지로 참고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강박적인 사고만 갖고 있는 거죠. 오염에 대한 두려움, 손을 씻었는데 그 다음에도 덜 씻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씻고 수도를 잠갔는데 수도 잠갔을 때 거기에 또 균이 또 묻어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다시 또 비누칠해서 이제는 수도꼭지 세면대까지 다 닦고 손도 닦고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다 보니까 수건은 괜찮나 이런 생각. 자꾸 그런 생각이 오염에 대한 두려움 또 남들에 대한 어떤 과민한 생각 그 다음에 굉장히 불경한 생각 어떤 성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높은 분인데 굉장히 머릿속으로는 내가 불경스러운 생각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나고 외설스러운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속으로 괴로워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피하거나 어떻게 지우기 위한 행동들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것은 강박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너무나 지배를 해버려서 일상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은 연세가 드신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은 전선줄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는 보면 참질 못해요. 그러니까 전선줄을 펴요. 자기 집에 있는 전화선 뭐 여러 가지 전선줄들을 다 이렇게 피는데 집에 가다가 골목길에 보이는 전선줄이라든지 길에 놓이는 어떤 끈 같은 것들이 똑바로 안 돼 있으면 그거를 펴야지만 되는 거고 그거 하다 보면 집에를 못 가요. 길 가다 보면 풍경 중에 얼마나 그 꼬불꼬불한 그런 선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겠어요. 심지어 그분은 전선줄을 똑바로 피기 위해서 전보선대에 올라가는 사다리까지 준비하고 또 그래서 전선에 위험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경찰 신고가 돼서 소방대가 출동하고 이런 적도 있었을 정도예요. 본인도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잘 알죠. 근데 그거를 안 하면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약간씩은 나타나는 분들 많이 있고 시기적으로 잠깐 지나가는 청소년기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증상이 본인한테 굉장히 불편한 것을 주는 거죠. 이런 증세는 왜 생기는 건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오늘의 이제 주제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가지고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불안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적당히 불안을 느낄 줄도 알아야 생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제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줘 하고 시켰더니 아주 멋진 사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뭐죠? 절벽 위에 어떤 남자가 서 있어요. 청년 같은데 그 밑으로는 안개가 낀 절벽 계곡이 보이고 석양 어슴프레한 이런 장면인데 제가 보기엔 이 사진 참 잘 만들어진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챗GPT가 불안, 모험, 적절한 제지와 통제, 적절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것 그리고 이런 장면을 잘 포착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광대한 평원에서 이제 넓은 계곡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어떤 웅대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뛰어내려 보거나 저기는 어디지 하면서 가보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또 이런 절벽 끝에 서 있으니까 불안도 느낄 거고 너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모험적이거나 지나친 시도 이런 것들을 적절히 카트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의 어떤 모험심, 탐구심, 사람 이전에 모든 생물의 어떤 탐구심이라든지 모험심이 있어야 또 주변을 탐색하고 개발을 하고 개척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이 불안이라는 거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일종의 엔진 같은 거죠. 모험심, 탐색, 진보적인 성향 그런 거 하면 브레이크 역할을 또 적절히 해줘야 되는데 절제라든지 안전, 생존을 위한 행동들, 보수적인 경향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오스트리아의 콘라트 로렌스라고 하는 이제 동물 행동학, 이솔로지라고 하는 학문을 처음 만든 창시자인데 이 사람은 동물의 행동을 연구함으로써 이게 사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노벨 의학상을 탄 분이에요. 각인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이제 새끼가 딱 태어나면 바로 주변에 보이는 환경으로부터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서 어미 거위가 아닌데 새끼 거위가 아래서 깨면서 내가 쳐다보면 나를 어미로 알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행동의
일종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각인이라고 하는데 각인 효과를 밝혔고요. 동물들이 보이는 회피 본능 혹은 공격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어요. 사자는 굉장히 맹수고 비둘기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온순하고 평화의 동물로 상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자와 비둘기 중에 누가 더 공격적일 것 같으세요? 비둘기는요, 비둘기끼리 싸우면 상대방이 거의 기진맥진해서 뭐 날개도 부러지고 피도 나고 해서 더 이상 대항을 못할 정도가 돼도 계속 공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순한 동물이 사실은 싸울 때 혹은 공격할 때 적절한 제재가 없어요. 통제가 없어요. 반면에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무기를 몸에 지니고 있지만 적당히 싸우다가 상대방이 이제 소위 깨갱하고서 물러서면 더 이상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콘라드 로렌스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갖고 있는 동물은 강력한 브레이크도 같이 진화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뇌에도 사람이 이제 모험을 찾아서 주변을 탐구하고 주변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어떤 진보성이 있기는 있지만 거기로부터 위험을 갖다가 적당히 통제할 수 있는 역할까지 같이 발달했는데 그것이 불안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뭐냐면요. 사람의 뇌는 중추신경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온몸에 안 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뻗어 있는데 그거는 말초신경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는 센터고 말초신경계는 도로처럼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데죠. 근데 말초신경계의 역할을 잘 봤더니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운동신경. 몸을 움직이거나 뭐 눈을 깜빡거리거나 물건을 짚거나 달리거나 하는 모든 움직임은 운동 말초신경들이 다 관장해요. 그런가 하면 감각신경계는 외부에서 오는 감각들을 내 뇌로, 중추신경계로 받아들이는 통로 역할을 하죠. 시각, 청각, 촉각, 만지는 거, 냄새, 또 맛,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감각을 받아들여서 감각 말초신경이 그 다음에 뇌로 전달해주면 중추신경계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감이라고 하는데 이제 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뭔가 이렇게 느낌 이런 것들을 또 육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초신경에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율신경은 이름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를 흥분시키고 긴장시키고 도전하게 만드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걸 쉬고 이완시키고 편안해지게 만드는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시소처럼 서로 이게 강했다가 하면서 휴식과 도전 또 긴장과 이완을 갖다가 번갈아가면서 조절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조절을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맥박을 이렇게 잡고서 1분에 몇 번 뛰나 이렇게 봤더니 60번, 65번, 어떤 때는 70번 뛴다고 해봐요. 맥박을 나는 한 20번만 뛰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20번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의식과 무관하게 내 몸의 생리적인 상태를 지가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달리기를 하고 나서 혹은 막 긴장하고 나서 놀랄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맥박을 잡아봤더니 80번, 90번, 100번으로 막 넘어가더라. 이건 안 되는데 좀 쉬어야지 한다고 해도 쉬어지지가 않아요. 의식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담당하고 있어요. 호흡, 또 맥박, 체온 조절, 땀 나는 거, 그다음에 배변이라든지 또 소변, 음식의 소화, 장애 운동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자율신경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율신경 중에서 긴장 쪽을 느끼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혹은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과잉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불안장애의 생리적인 현상, 신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밤길을 걷고 있는데 어둡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근데 나 혼자 걷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이 여자는 점점 겁이 나요. 동공은 커지고 맥박은 빨라지고 식은땀이 나고 근육은 긴장되고, 저녁 때 먹었던 것은 전혀 소화가 안 되게 얹은 듯한 느낌이 나고, 소변이 마려울 수도 있고 온몸이 뻣뻣해지고 통증까지 느낄 수가 있죠. 이런 상태가 일시적이라면 모르겠는데 자꾸 지속이 되면 그것이 이제 소위 불안장애의 현상이 되는 거죠. 괜찮았던 사람이 불안장애가 생기기도 하냐? 물론입니다. 잘 지내던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불안은 학습이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저기 또 자란가 해서 깜짝 놀란다고 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감도가 더 예민해져요. 더 작은 현상에도 더 깜짝 놀라게 되고, 금방 땀이 나고 긴장되고 가슴도 벌렁벌렁 뛰고, 그런 것이 계속 몇 달, 몇 년째 지속되는 분들도 자주 있어요. 또 PTSD라고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도 반복적인 자극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강한 자극이 한 번 세게 와도 그것이 나중에 몇 달 뒤에, 심지어 몇 년, 몇십 년 뒤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다시 머릿속에서 재현이 되고, 그때의 비슷한 신체적인 상황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아주 강력한 흉악한 범죄라든지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이런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건의 장기적인 혹은 일회성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고, 아주 오랜 시간 후에도 사건의 재경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 이런 분들, 또 큰 사고를 당했던 분들의 경우에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자, 그러면 치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죠. 항불안제라고 해서 약 쓰는 것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약을 먹으면 불안한 것도 좀 가라앉고 편안해지고 잠도 좀 잘 수가 있고, 그런 약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길래 개발이 되고 이랬나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뇌에는 한 1000억 개 정도의 이제 신경세포들이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굉장히 복잡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신경세포 하나와 하나 사이에는 각각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전기적인 신호가 가기도 하고, 화학물질이 A 신경세포에서 B 신경세포로 전달이 되기도 해요. 그때 전달되는 그 화학물질을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하는데, 도파민처럼 운동이라든지 생각을 관장하는 그런 신경전달물질, 또 감정이라든지 생리적 현상을 담당하는 세로토닌, 또 긴장과 흥분을 담당하는 에피네프린, 또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는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안 초조 때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확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거를 억제해주는 방법은 에피네프린을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신경세포가 한번 흥분하면서 주변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들을 흥분시키면 걔네들이 또 다 흥분하고, 걔네들 각각이 또 여러 개의 신경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걔네들이 연결하면 또 주변에 많은 세포들이 또 흥분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원자폭탄 연쇄반응처럼 확 순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뇌에는 다행히
흥분 신경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억제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게 가바라고 하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을 내는 신경세포들이 중간중간에 포진해 있어서 너무 지나친 반응이 나올 때는 가바라를 내는 이런 억제성 브레이크 신경세포가 활동을 해서 주변의 애들을 좀 진정을 시켜요. 그런데 이 신경을 억제해주는 이 물질을 알코올이라든지 항불안제 같은 약들이 더 활발하게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술을 먹거나 항불안제라고 하는 약을 복용하게 되면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하는데 활동성, 흥분성 신경세포가 아니고 브레이크 신경세포를 활동을 시키니까 전체적으로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런 약들이 대표적으로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물질 구조를 갖고 있는 약물들인데요. 이 약들은 불안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불안한 게 편안해져요. 약간 흥분한 상태를 안정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잠을 자게도 하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경련 발작을 하는 것도 막아줘요. 그래서 이런 5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5가지 효과를 가진 약들이 여러 약이 있어요. A부터 뭐 A, B, C, D 다 있다고 치면 A약은 수면 유도 효과가 커요. B약은 경련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요. C약은 불안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크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의 증세에 따라서 이 사람은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지만 주로 잠을 너무 못 자는 게 문제구나. 그럴 때는 이런 약도 수면을 유도하는 경향이 강한 약을 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약들은 그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빨리 끝나는 약도 있고요. 천천히 나타나고 오랜 기간 가는 약도 있고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증세에 따라서 의사들이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잠을 시작만 해주면 잘 잘 수 있다. 불안이 확 나타나지만 불안 증세가 오래 안 가고 금방 끝나는구나. 이 사람은 짧은 효과의 약을 써도 충분하겠다. 이 사람은 긴 효과의 약이 필요하겠다. 합쳐서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들은 조금 진정작용이 있다 보니까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졸렵거나 깜빡깜빡 할 수가 있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렇지 않은 약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근본적으로 계속되는 불안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우울증약, 항우울제를 불안장애에도 써요. 세로토닌이 이런 현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혈압을 낮춰주는 심혈관 계통의 약이라든지 항히스타민 같은 알레르기 때 쓰는 약들도 불안을 억제하는데 증상에 따라서 의사들이 이제 조절을 해서 쓰게 되죠. 내성이나 습관성 생기면 어떡하나 해서 이제 약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적인 생각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 내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요. 내성이나 어떤 의존성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단기간 사용하거나 증상에 맞는 약들을 잘 선택해서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의사의 경험들이 필요한 현상인데요. 의존성이 생겼다, 내성이 생겼다, 금단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들은 조금씩 달라요.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약을 쭉 쓰다가 안 쓰니까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요. 몸이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예전보다 더 불안해지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래서 자꾸 그 약에 의존하게 되고 그 약을 찾게 되고 A병원 가서 약 타고 또 몰래 B병원 가서도 또 타고 싶어하고 약국에서도 비슷한 약 사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의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내성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요.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 예전엔 하나를 먹어도 됐는데 2알, 3알 먹어야 되고 예전에 하루에 아침, 저녁 2번만 먹어도 됐는데 3번, 4번 자꾸 먹게 되는 거는
내성이 생겼다고 하죠. 내성이 생긴 경우 역시 의존성도 같이 이제 물론 가기는 되는데 개념적으로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약을 먹다가 억지로라도 양을 줄이거나 끊어봤더니 몸에 나타나는 혹은 심리적으로 느끼는 힘든 느낌, 그런 것을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와 비슷한 걸로 약물 남용이라든지 뭐 에딕션, 중독이라든지 습관성이라고 하는 말들도 일반인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죠. 약을 안 쓰고서 치료를 할 수는 없겠나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는 항상 같이 가야 되고 심지어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되거나 더 강조돼야 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불안이 학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놀랬던 거는 또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반복이 되듯이 그 얘기는 불안이 학습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안정도 학습되고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런 상황이 오면은 난 그때 깜짝 놀랐고 그랬는데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상담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와도 이번에는 잘 지나갔네. 별일 없이 지나갔네. 다음에도 또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이번에도 잘 지나갔네. 그렇게 자꾸 훈련이 되면 다음에는 웬만큼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고 지나가고 긴장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회복 내지는 방어 회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많이 이제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주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상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훈련 도구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Cognitive Behavior Therapy에서 CBT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써요. 결국 뇌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플라스틱하다고 얘기하는데 가소성이 있거든요. 말랑말랑한 거예요. 실제로 만져서 말랑말랑한 것도 있지만 그 뇌의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습관은 들이기 나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목적을 갖고 적절히 지도를 받으면서 뇌를 갖다가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장기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밟게 되면 과거에 느꼈었던 여러 가지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혹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패턴을 바꾸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훈련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노출 치료, 인지적인 재구성, 이완요법, 굉장히 많은 요법 종류들이 있어요. 노출 치료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면 굉장히 겁을 내요. 3층, 4층만 가도 창밖에 도저히 못 내다보고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타고 올라간다는 느낌에 겁이 나니까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냥 계단으로 걸어가고 이런 분들한테 조금씩 연습만 시키는 거죠. 2층에 가서 창밖을 내다보는 훈련들을 계속 시키고 그 다음에는 3층 그 다음에 이제 4층부터 너무 불안해하니까 4층이나 이런 데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봐도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네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직접 7층, 8층에 봐서 창가에서 가보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이걸 이제 탈감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버추얼 리얼리티, 그 가상현실 이제 고글 같은 것을 쓰고서 그걸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디지털 치료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어떤 디지털 화면인데요. 이제 거미나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는 곤충, 벌레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미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새끼, 아주 귀여운 거미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치우는 너무 겁낼 거 없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적응이 되면 여러 마리가 나오고 큰 거미도 나오고 이런 거고요. 이것도 제가 GPT한테 고층에서 이렇게 창틀에 걸터 앉아 있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을 하나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적응하게 하고,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이럴 때 하나도 떨리지 않게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 증상의 신체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또 약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약 아닌 치료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또 알아보죠. 방금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이제 긴장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병이냐? 그 사람의 통상적인 기능을 너무 방해하고 저해시키면 그것도 사회불안증, 사회공포증이라고 해서 병으로 쳐요. 사회적 상황, 남들 앞에 나간다든지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너무 겁이 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혼자 지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나가면 너무 불안해져서 금방 볼 일도 밖에 안 나가게 되고, 또 남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못 나가겠고,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부정적인 측면으로 자꾸 학습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밖에 못 나가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서부터 이런 현상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또 학습된 결과일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적인 영향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현상으로 무대 공포증, 뭐 연주를 하는 연주자로 이렇게 쭉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 공연장에서 피아노를 치거나 무슨 첼로를 연주하거나 이럴 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연주를 망치고, 한두 번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무대 앞에만 나가면 너무 겁이 나거나 이럴 수가 있죠. 또 평소에 공부 잘하고 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잘하던 사람인데 시험만 보면 너무너무 망치는, 한 문제 한 문제에서 너무 긴장되고 걸려서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엉뚱한 답을 써버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테스트 포비아, 테스트 앵자이티라고 해서 시험 공포증, 이런 것들도 이런 공포증 중에 또 불안장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하철 못 타고 아까 터널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데 못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그 특정 상황을 불안해하는 것을 특정 공포증, 스페시픽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폐쇄공포증, 닫혀진 공간, 이런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폐쇄공포증이라고 해서 클러스트로포비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좁고 밀폐된 공간, 엘리베이터라든지 조그만한 방이라든지 지하도, 복도, 또 MRI 기계 이런 데도 들어가면 이제 누워서 작은 통 안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못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뭐 1, 2분도 안 돼서 막 바닥 탕탕 치고 못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밖으로 빼고, 머리 CT라든지 뭐 가슴 엑스레이, MRI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못 찍는 분들도 계세요. 비행기라든지 이런 데서 또 굉장히 불안을 느끼셔서 비행기 못 타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오히려 넓은 공간, 이런 것을 불안해 하시는 경우에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데, 개념적으로 꼭 넓은 공간, 아고라라고 하는 게 이제 광장이잖아요. 근데 넓은 곳뿐만 아니라 쉽게 탈출하기 어려운 공간, 예를 들어서 만원 버스라든지 뭐 기차에 탔다든지 지하철 안에 이제 있어서 다음 역까지 가야 되는데 다음 역까지 이동하는 그 짧은 기간에 사람들 많고 숨도 갑자기 답답해지면서 못 견디겠다든지, 그래서 목적지까지 못 가고 그냥 중간에 내려버리는 경우, 또 콘서트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을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길게 줄을 서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것에 대한 공포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황발작이 잘 나타나죠. 공황발작은 신체적인 불안 증상이 아주 급격하게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식은땀을 흘리고 숨을 못 쉬겠고 쓰러지고 가슴이 뭐 100번, 200번 정도 막 파운딩을 하고 그러면서 온몸이 차가워지고 진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급격한 반응의 이제 공포 불안 장애라고 볼 수가 있죠.
목에 이게 뭔가 쭉 걸려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고 불안한데 병원만 가보면 다 거기서 괜찮다고 그러더라. 이거는 꼭 불안장애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때도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건 글로부스 히스테리쿠스라고 해서 글로부스라고 하는 건 이제 덩어리, 공 같은 거 이제 글로브라고 하잖아요. 지구이 같은 거, 그 둥그런 덩어리 같은 거가 목에 이렇게 꼭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켜도 보는데 내려가질 않고 그렇다고 막 뱉어보려고 하는데 잘 뱉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음식을 못 삼키지는 않는데 넘기기가 항상 힘들고 이비인후과에 가서도 검사해보고 뭐 여러 가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를 해보는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삼키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근데 그런 불편한 느낌이 계속 몇 년씩 되니까 굉장히 항상 걱정이 되고 이게 뭔가 목에 무슨 암이라든지 뭐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못 발견한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세요. 뭐 지나쳐서 건강염려증적인 그런 경향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목 주변의 압박감 또 불안과 긴장이 동반되는데 긴장하니까 더 덩어리가 진 것 같고 덩어리가 진 것 같으니까 또 더 불안해지고 긴장할 수 있죠. 악순환을 거듭하는 건데요. 이런 신체적인 느낌으로 오는 거는 되게 신체형 장애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로 이제 정신의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신체 장애가 아니고 신체형 장애죠. 마치 바나나 우유가 아니고 바나나 맛 우유잖아요. 색깔은 꼭 바나나 색깔이지만 바나나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바나나 향, 바닐라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여서 바나나 우유가 아니고 바나나 맛 우유 하듯이 신체 장애가 아니라 신체형 장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불안 증세, 어떤 신체적인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 몸의 과도한 활동, 과도한 긴장, 과도한 의욕 이런 것들을 적절히 제동해주는, 브레이크 걸어주는 내 몸과 정신의 지나친 활동성을 억제해주기 위한 그런 반응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증상으로서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정신적인 불안, 긴장, 초조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신체적인 반응, 그래서 땀을 흘리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창백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몸이 경직되고 목이 아프고 이런 식의 신체적인 증상들과 심리적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쪽이 더 심한 사람도 있고 이쪽이 더 심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 불안장애의 여러 가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다양한데 그런 것에 의해서 공황장애, 뭐 범불안장애, 또 공포증, 다양한 이제 병들이 나뉠 수가 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지속적이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단순한 반응으로서의 불안을 넘어서 불안장애라고 하는 병의 치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뇌의 여러 가지 신경생리학적인 기전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통해서 약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걸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것과 안정회로, 불안회로가 아닌 안정회로를 다시 가동시키고 훈련시키는 인지행동치료나 비약물적 요법들이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GPT한테 세상 편안한 광경을 한번 그려줘.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줬더라고요. 호숫가에 물이 잔잔하고 풀과 나무와 구름과 뉘엿뉘엿 해가 지는 이런 풍경에서 편안한 마음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건 꼭 불안증이라고 하는 병으로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더 목적에 맞는 좋은 건강한 정신건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고요. 몇 분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질문을 보면서 한 분이 어릴 때부터 자주 아프다 보니까 주변의 여러 공공시설에 대한 위생, 불결함을 지나치게 느껴서 사회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죠. 병원도 많이 다녔고 여기저기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몸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항상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 이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물건을 짚거나 이럴 때도 꼭 휴지 같은 걸로 손을 대서 이렇게 짚는다든지 일반 화장실 사용을 못하겠고 외출했다가도 근처에 공공 화장실도 있는데 거기 못 가고 그냥 억지로라도 참고 나중에 집에 와서 볼일을 본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결벽증, 또 오염에 대한 겁이 나는 불안증, 강박 증상의 경향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런 면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강박 장애 뭐 이렇게까지 금방 진단 내리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저런 현상이 얼마나 본인을 힘들게 하고 이제 불편하게 하는가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게 다시 뭐랄까요, 재훈련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런 바닥, 공기, 이런 또 우리 몸 깨끗하게 씻는다고 씻더라도 피부, 또 머릿속, 입 안, 손, 균투성이거든요. 정말 세균의 바다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온갖 세균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헤엄치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몸의 저항력, 그런 균들을 처리하고 조치하고 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십 평생을 지내면서 물론 중간중간 감기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상포진도 걸릴 수 있고 감염도 될 수 있고 종기도 나고 이러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너무 깨끗한 것, 아주 무균 상태 이런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고 우리 몸이 자연히 알아서 그것들을 다 보완하고 커버하는 메커니즘, 그런 장치를 이미 다 정말 대단하게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서 저는 저분께 오히려 생물이라든지 우리 몸의 환경과 이런 것들에 대한 재미있는 과학상식적인 책들을 많이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고 느껴보고 좀 지적으로 접근해서 알게 되면은 저런 현상들을 갖다가 더 쉽게 넘길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예민하고 불안하고 우울하시다. 또 약물 치료도 받고 있는데 혼자 다스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이 발달 장애, 또 경도 지적 장애가 있고 예민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어디 밖에 다니거나 이럴 때 불안, 우울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또 약물 치료도 받고 있고, 근데 그것을 혼자 다스리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원해야 되나요?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분께 물론 저 성함은 가명으로 해주셨겠죠. 저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은 대체적으로 급성에 사용을 해요. 심각하고 강하고 갑자기 생기면은 약으로 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이고 오래가는 치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비약물적 치료, 여러 가지 행동요법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이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시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약이 아닌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뭘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답을 구해 보셨으면 싶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답은 사람이 불안한 거, 우울한 거, 의욕 저하, 예민한 거, 잠도 못 자는 거,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은 규칙성과 신체적 운동이에요.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불안, 긴장은 일시적으로 높아져요. 그죠? 뛰고 나면 여러분들 혈관이 확장되고 가슴 벌렁벌렁 뛰고 숨도 차고, 또 운동 막 심하게 운동한 다음에 뭐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소화 아주 긴장돼 있고 그다음에 막 운동 마친 다음엔 입맛이 없잖아요. 나중에 쉴 때는 뭘 먹게 되지만, 그래서 운동은 일부러 일시적으로 불안과 긴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 효과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일시적인 긴장 이후에 편안한 안정이 와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불안은 내가 예상치도 않은 상황에서 긴장해서 그게 오래가는 게 불안이고요. 운동은 일부러 내 계획하에 긴장시키고 그 다음에 쉬는 거예요. 그것을 규칙적으로. 내일도 일부러 30분, 1시간 운동하고 달리기 하고 줄넘기 하고 산에 갔다 오고 일부러 운동 긴장시키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쭉 몇 시간 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 시간만 되면 또 운동하고 뛰고 땀 뻘뻘 흘리고 숨 찼다가 또 쉬고, 이거가 계속 매일 반복되면 그 시간만 되면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계획한 긴장, 계획한 불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에 배고 계획 일정한 스케줄상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평온한 기간의 시간의 양과 그 깊이가 충분히 깊어져요. 그러면 드시던 약도 줄이더라도 훨씬 더 편하고 적은 양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고 점점 약도 줄여가거나 심지어 끊거나 이런 시도까지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규칙성과 신체적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약을 넘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물론 그것만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 불안 현상, 예민함, 잠 못 이룸, 또 걱정, 긴장,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반응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의 의미가 꼭 나를 스스로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것이 갖고 있는 나의 보호 기능, 내 몸과 정신의 보호 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약을 넘어서 약 이외의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 오늘날처럼 막 경쟁이 심하고 항상 스트레스와 수많은 자극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평온한 삶, 안정되고 이완된 삶을 갖다가 훈련으로서 얻어내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 그런 방법이 필요한가 싶지 않아서 오늘은 그런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